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의 정세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의 정세는 어떤 시기를 말하냐면,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운동 해가서 이제 1893년, 이렇게 해갖고 한, 10년 정도의 이제 시기를 이제 닿을 텐데요. 요때는 이제, 신청에서 반총으로 전환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민신정권이 이제 이모군란까지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좀 용인했는데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간섭을 많으니까 반총으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때 국내 정세가 이제 상당히 복잡했었어.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가지고 영국이 어딜 점령했죠? 거문도를 이제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중립파론을 제기하겠어요. 이 6.1주의나 부들려 같은 사람이 중립파론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열강, 특히 일본의 경제 침투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때 농민의식이 성장되면서 동학교세가 확장될 때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시기 때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영국 이게 이제 대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남하 정책은 그 당시 이제 해서 조선의 세력균형 유지 정책과 맞물려 진행이 됐는데요. 조선은 이제 그 당시에 서양 열강들의 어떤 이권을 서로 나눠주면서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EJ 외교 정책을 해서 서로 간의 견제, 세력균형을 통해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거와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하고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민씨 정권을 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자, 배경을 보면 청의 내정 간섭에 대한 민씨 정권의 반발, 그 다음에 베베르의 외교적 수하라고 했는데 저 베베르는 누구냐면 러시아 외교관이죠. 그래서 이 베베르가 이제 조선 정부에 접근을 해갖고 조로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에 칠려세력 확대에 크게 역할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아가판천 당시에 그때 중요한 역할을 또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외교적 수완이 상당히 뛰어난 러시아 외교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가 청일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 일본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3국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제 칠러 정책을 권유했다. 고종한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 멜렌도르프는 청나라 고문이죠. 그래서 이홍정의 추천으로 이렇게 왔던 사람인데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 서야 되는데 이상하게 청나라 입장이 아니라 조선의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 갖고 이제 뭐냐면 외교적 교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혹은 그 사람이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의 설로 이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조로 미약을 실패한 후 이 조로 미약은 뭐냐면 고종이 이제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미약을 맺어요. 미약은 뭐예요? 몰래 믿는 거죠. 몰래. 그래서 1차, 2차, 이런 미약을 이제 했는데, 이걸 누가 알게 됐냐면, 나중에, 청나라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청나라 간섭 때문에 결국에는, 못하게 돼 있지만, 하여튼, 이때 이제 조로 미약이 실패한 후, 서양인 고문관을 이제 초빙하고, 러시아가 잘 안 되니까 누구한테 접근하냐면, 미국에 접근해요. 그래서 미국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또 일본에 또 공사관 또 개설을 시도해요. 그래서 미국 공사관을 이제 개설을 하려고 했대 청해 방해도 제약을 받았다. 물론 개선은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청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사관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반대를 했잖아. 청나라 공사관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도 되는데 왜 독자로 만드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끝까지 우기니까 이제 청나라가 단서를 닫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의 공사가 올 때는 항상 먼저 청나라 공사가 할 때 인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관리 상대할 때는 청나라 공사가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은 누가 앉아야 돼? 청나라 공사가 앉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할 때도 꼭 청나라의 허락을 받고 얘기해야 돼. 미국 관리하고 얘기할 때. 자, 근데 이제 박정향이 이제 그 얘기를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했다가 나중에 청나라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소환당하고 그러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 공사관 설치는 상당히 의미가 커요. 서양 국가로서 최초 상주한 공사가로서 자주 독립국을 가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신문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 공사관 건물이 나오죠. 그 미국 공사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일본이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 것이 돼버렸죠. 이 공사관이. 그러다 일본 정부가 이제 $5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매입 팔아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 우리가 다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지금 박물관을 만들어갖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도료의 역사 박물관을 갖고 지금 사들여서 이제 지금 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1차, 제2차 조선 미학 시도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영국의 거문도 사건을 볼게요. 영국의 거문도 사건은 조선과 러시아가 미약을 맺는다.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이 그 거문도를 한 2년 동안, 횟수 2년 동안 점령했던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1885년 3월 달부터 해서 1887년 2월 달까지 그 뭐냐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자, 그때 영국과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볼 때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영국이 세계 곳곳에서 이제 뭐냐면 작업을 하고 있었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남하 정책을 왜 막으려고 했냐? 세계사 시간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하면 인도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인도가. 그래서 이제 인도강은 항로가 끊겨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곳곳에서 이제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영국과 러시아는 또 아프가니스탄 있죠? 거기서 또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이제 내려가는 그 길목에 그 뭐냐면 이 섬을 거문도를 점령해야겠다. 그래서 거문도를 거기를 점령을 하고 2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밀턴 항이라는 그 항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전진 기지에서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함대를 공격하려는 그 전초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했는데 이때 청나라의 이용장이 중재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이용장이 레디키스키 협정을 제재해서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그 이 사람과 조선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약속을 받아냈고 영국한테 틈이 되니까 영국이 철수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종주권을 뭐냐면 좀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거문도 사건과 관련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문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인데, 자 잠깐 확인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127페이지) 펴보세요. 127페이지. 자, 외세 침략 이후 이제 내용에서 개항 이후에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과 러시아 세력의 확대에 영국이 잠시 점령했던 곳은 거문도인데, 거문도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F예요, F. F. 예. 거문도의 위치가 F예요. 예. 그런데 이건 뭐 지휘과 문제인지, 근데 아마 지휘와 연계시켜서 이제 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거문도 위치 예전에 시험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립화론의 대두 보죠. 자, 중립화론은 이렇게 이제 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러시아와 그다음 영국,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자, 그 당시 이제 안팎으로 그 여러 가지 중립화론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부영사였던 부들라는 사람이 청일 양국의 정제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선의 중립화론을 제기했고, 뭘 모델로 제시했냐면 스위스를 모델로 중립화론을 제시했어요. 스위스 같이 중립화를 시키자, 중립국을 만들자. 그 다음에 6.1조의 중립론을 제시했는데, 이 6.1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갑신전변에 그 실패한 후에 갑신전변 무리와 같은 무리다라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차인데 이때 이제 중립화론을 집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강들이 모두 참여하여 조선의 중립조약을 체결하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강대국이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오늘날 육자회담처럼 다자회담을 거쳐가지고 강대국 모두가 보장하는 중립화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모델로서 벨지움은 이제 벨기에를 말한 거죠. 벨기에와 불가리아를 모델로 한 중립화론을 제출했죠. 이 6.1준의 중립화론은 한번 그 사료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벨기에 같고 중국과 조공했던 것은 터키에 조공했던 불가리아와 같다 등등 해갖고 내용이 있는데, 자, 그 외에도 뭐 김옥균이 청나라 이용정이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또 주장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중립화론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총괄평가 115페이지 펴보세요. 자, 115페이지 35번 문제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아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115페이지 35번 문제. 자, 다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당시 의견의 주요 내용을 한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주장이 나오게 된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배경을 말해 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립국을 된 다음에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고 아시아 국가들 서로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벨기에 같은 중립국을 만들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벨기에가 불가리아 같이 이제 중립국을 만들자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6.1준이죠. 6.1준.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 내용 중에 주장 내용은 강대국 모두가 보장한 조선의 중립화론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면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대립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중립화는 조선 정부가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그 거절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민씨 정권은 그 6.1전을 믿지 못했어요. 유폐 사태에 있었고 급진개혁을 인식했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두로야는 이미 탱진 조약에서 조선의 안정을 보장했는데 쓸데없이 왜 또 그런 것들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거부당한 거죠. 예, 그래서 조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볼게요. 갑오개혁. 이 갑오개혁은 이제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그래서 갑신전변하고 이제 갑오개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봉건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만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갑오개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의 압력 때문에 한 거예요? 일본의 압력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렇게 이제 보고 시기로는 1894년부터 해서 1895년까지 을미개혁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시기 때 이제 동시에 모두 일어났냐면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났어요. 안으로는. 예. 그 다음에 또 그 뭐가 일어났냐면 청일전쟁도 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연표를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하고 청일전쟁하고 갑오개혁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군이 1차 봉기가 일어났고요. 1894년에. 그래서 청일군이 조선 파병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전주 화력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주둔하려고 하니까 주둔 명분이 이제 그 동양 삼국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근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종청을 이제 설치하죠. 그렇지만 일본이 그걸 무시하고 경국궁을 점령하고 교종청을 폐하고 1차 갑오개혁을 실시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좀 있다가 6월 23일 날 청일전쟁이 발발되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의 이제 어떤 그 외세, 일제의 어떤 내정 간섭에 반발해서 다시 동학농민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거의 청일전이 끝날 무렵에 2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 삼국 간섭 이후에 을미사변, 을미기역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시간적 흐름을 볼 때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군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가보개혁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교종청에 있는 개혁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1차 가보개혁 때도 그다음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사회적 개혁 측면에서 이제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경을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개화당 정권은 정통적인 봉건 체제를 서양의 근대적 체제로 개혁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침략의 발판에 마련한 일본의 의도 이렇게 있죠. 포면적 이유는 조선의 내란은 누구예요? 동학농민운동이죠. 내란은 동양 평화의 중대한 위험이 되고 그런 내란들이 없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을 근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내정 개혁의 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본이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체적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의 의도는 이건 하나의 표면적인 거고 조선의 군대를 계속 주둔하는 명분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동학농민운동군하고 이제 정부의 싸움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왔잖아요. 근데 둘이 하약을 맺으니까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의 전쟁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어디에 이제 반영됐냐면 조선 정부가 이제 자체 개혁 기구였던 교종청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죠. 1차 가보개혁 이전에 거기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 가보개혁을 이제 볼게요. 1차 가보개혁은 시기적으로 1894년 7월 27일부터 해서 12월 17일까지 일어났어요. 이거 날짜까지는 외울 필요 없는데 전반적으로 1894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게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1차 가복의 이제 개혁 과정을 보면요. 전주화약이 맺어지고, 일본군이 서울에 침입하고, 그리고 이제 전주화약으로 이제 조선의 주둔의 명분을 상실한 일본은 청군에 대해서 청일 양국의 공동개혁안을 제안하지만 청군이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 정부가 내정개혁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누가 여기 빠졌는데 주어가 일본이 단독으로 조선 정부의 내정개혁을 제시하죠. 근데 이 고종이 우리 내정개혁을 하겠다. 그 전에 일본군을 먼저 철수시켜라. 그래서 일본군 선출수 후 개혁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체 개혁기구였던 교종청을 설치하죠. 그리고 내정개혁의 독자를 추진을 하고 일본 개혁안을 거부하죠. 그리고 경국국을 점령하고 민씨정권을 붕괴시키고 가보정권을 설립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본이.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가보정권은 몇 차? 제1차 김홍직 내각이죠. 예. 자, 그러면 일본이 이제 개혁 요구를 해갖고 계속 주둔하려고 하니까 조선이 자체적 개혁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정개혁을 이제 도처에 추진하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교종청이에요. 그래서 이 교종청은 보통 가보개혁을 이제 평가할 때 자율성론하고 타율성론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율성론하고 속해요. 예. 그래서 이제 교종청은 이제 개혁에 관한 정책 위반에 대해 설치된 임시관청인데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 그래갖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부세제도와 신분제도 개혁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사료까지는 뭐 볼 필요 없긴 했는데 푸셈이라든지 그런 데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예. 그거 나오고 이게 무슨 관련된 그 기구에서 이뤄진 건가? 개혁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반영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세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잠깐만 이제 좀 소개해 드리자면 부정부패 관리처벌, 지방 간의 자기 관할 구역 내의 토지 매매 및 소유 금지, 각 곳의 아전대 공정한 선발과 뇌물수수 금지, 각종 잡세 징수 금지, 정해진 세금 외 추가로 매기는 부가세 징수 금지 등등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종청의 의미는 뭐냐? 일본의 강압적인 5개조 내정 개혁안, 앞에 언급했던 이제 조선 정부에게 일본이 단독으로 내정 개혁을 제시했다고 했죠. 그걸 이제 물리치고
자주적인 어떤 내정 개혁을 끼우기 위한 설치된 기관이고 갑오 개혁의 자율성과 또 연계된 기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해서 점령하고 나서 교정청을 폐지시키죠. 대신에 이제 교정청 대신에 친일적인 인사로 구성된 뭘 구성하죠? 군국기무처. 예. 그래서 이제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한다. 이 군국기무처는 의정부 위에 의정부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초월적인 초법적인 회의기구야.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군사적인 그러니까 초정부적인 회의기구로서 어떤 법에 명시되지 않는 권한을 행사를 했다. 자, 그럼 군국기무처를 보죠. 군국기무처는 그 당시 1852년에 설립된 기무처를 학대 개편된 거야. 기존에 기무처는 간청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학대 개편해서 만들었던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일본군이 그 경복궁 점령 후에 설치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정부적인 입법적 회의기구다. 그 왕이나 대원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의정부에 소속돼 있지만 제한을 받지 않는 개화파. 이때 개화파는 이제 어떤 개화파들이 이제 중심이냐면 온건 개화파야. 아직 1차 김홍직 내각 때는. 그래서 영의정 이하의 정부 대신이나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휘관 이런 것들 이제 구성이 돼서 뭐냐면 구성이 됐다. 그때 이제 얼굴 마담으로 이제 내세웠던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그래서 대원군이 그 왜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냐면 그 민실파들을 좀 견제하려고 이제 일본 애들이 대원군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렇지만 대원군은 실제 얼굴 마담이었고 그 주도 온건파 개혁 관료들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원군이 오히려 개혁 정책 방해를 했죠.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때였는데 동학농민운동구가 또 편지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런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보니까 이게 안 됐다 해가지고 2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 폐지시켜버리고 대원군 쫓아냈더니죠. 예, 그 자리 박탈하고. 자, 그러면 일본의 역할은 뭐냐? 일본은 아직까지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개혁을 했지만 적극적 간섭은 하지 않았어.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당시 청일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있고 또 너무 간섭을 할 경우에 열강대 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그다음 국내 여론도 별로 안 좋겠죠. 국내 여론도. 특히 일본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냐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서양 열강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을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도 항상 서양 열강대의 눈치를 보면서 합법적인 가장 틀에서 먹게 돼. 조금씩 좀 정신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결국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 승인을 받고 이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양 열강에 대해서 거의 종속국, 그러니까 주변국 이렇게 체제였다. 이거 일본은 또 뭐냐면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영국하고 미국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맺어진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갑오개혁 때 이제 일본의 역할은 솔직히 소극적이고 반감적인 입장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 유지에만 이제 관심이 있지 더 이상 그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지 않다.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개혁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개혁 내용도 꼭 외워두셔야겠죠. 이게 1차 갑오개혁 때 뭐가 일어났고 2차 갑오개혁 때 뭐가 일어났고 3차 갑오개혁 때 뭐가 일어났고 을미개혁이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경제, 정치, 사회개혁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1차 갑오개혁은 이제 1차 김홍직 내각을 구성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 이제 온건파 개혁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방향은 이제 왕권을 약화시키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갑신정변 정강이나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수용했다. 자, 정치개혁은 내용 보면 그 당시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개국기원. 네. 개국기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보통 이제 개국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이 개국하는 거죠. 1429년. 네. 이걸 이제 개국 1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번 년에 1890 그 몇 년이야 이게 4년까지 하니까 뭐 개국 계산하면 500 몇 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500 몇 년 3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청락 연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국기원, 우리가 당군기원처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청의 총주권을 부인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직 개편을 보면 중앙정부를 국내부하고 의정부 분리시켰죠. 그래서 국내부는 왕실 사무를 담당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의정부는 국가 사무를 담당하게 했죠. 총리 대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정부 산하에 이제 파라몬을 설치했죠. 그래서 내무하문, 뭐 외무하문, 그 탁지하문 등등등. 이 아문이라는 글자는 이제 뭐냐면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도 개편하죠. 뭐뭐부. 좀 요게 눈여볼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예조에 속했던 거기에 그 항부하문과 그 다음에 외무하문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학부와 외부 이렇게 분리 나갔어요. 예, 외무하문과 그 다음에 학부하문으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탁지하문이죠. 예, 탁지하문은 재정을 일원화시킨 거죠. 기획예산처처럼. 예전에는 이제 그 예산을 처리하는 기구가 각 간청이었어. 근데 이걸 하나 통합을 시켰고, 이 탁지하문은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뭘로 개편이 돼요? 탁지부로 개편이 돼요. 국가의 공공 그 기관이 돼. 공공 그 재정기구가 되죠. 근데 이제 요거하고 또 겹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내장원이 있어. 내장원. 내장원은 뭐와 관련된 거야? 왕실 재정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내장원은 이제 그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는 내수사라고 했죠. 내수사. 그래갖고 이제 왕실 재산을 관리한 거고, 이 내수사는 이제 2조의 관할 밑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궁부일체라는 어떤 거기 있었는데, 궁부일체는 뭐냐면 그 왕실, 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뭐냐면 재정이 일치시켜야 돼. 예. 궁부일체라는 거는 1차 거북개혁 때 이 내수사는 탁지부가 관할 안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2조 관할에서 내수가 이제 탁지부 관할로 옮겨가면서 이제 했지만 궁부일체적인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돼 있어요. 근데 2차 가보개혁 때 이게 이제 바뀌어져요. 2차 가보개혁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이 내수사가 권한이 이제 좀 커져서 명칭이 올라가죠. 내장원으로 바뀌어요. 내장원으로. 예. 그리고 이제 국내부 소속으로 바뀌어. 국내부 소속.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뭐냐면 2차 가보개혁 때부터 군부일체에서 군부 분리 넘어가. 군부 분리가 뭐냐면 이제 왕실 재정하고 그 국가 재정이 분리돼 나가죠. 그리고 이제 강무개혁 때 국무 분리가 완전하게 이제 성립이 돼요. 2차 가보개혁 때 조금씩 보이다가. 그래서 국가적 그 업무는 그 회계는 어디에서 처리해요? 탁지부에서. 그리고 왕실 사무, 왕실 회계는 내장원에 처리하죠. 근데 이제 고종황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강무개혁을 하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탁지부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어디에서 하는 거야? 내장원에서. 항실재정.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받은 것을 이제 그냥 쓰는 거. 물론 그 내장원에 관련했던 그 해서 고종이 자기 멋대로 쓰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개혁 과정에서 했는데. 왜냐면 탁지부에서 이제 하면 여러 가지 공식 절차도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썼던 돈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등등 이런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멋대로 재정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장원이 편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항실 재정을 관련한 내장원 중심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리의 등급도 종종의 18품에서 11품을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계도 이제 예전에 당상관, 당하관, 뭐 창상관, 창하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1품에서 2품까지는 칙인관, 그 다음 3품에서 6품까지는 주인관, 그 다음에 7품에서 9품까지는 판인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대적 경찰제도를 이제 뒀고, 그 관리 월봉제, 월급제나 문무관 차별정책, 과거제를 폐지했어요. 과거제.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강종 때부터 유지했던, 고려 강종 때부터 유지했던 그 과거제를 폐지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인재를 선발하냐면, 이제 각종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제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인재를 양성한 다음에, 일본식 그 시험제도 있죠. 그래서 일본식 보면 이제 행정관료를 뽑는데, 오늘날만 고시 같은 이런 시험제도를 통해서, 뭐냐면,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관제도와 상소제도는 언론기관을 폐지해. 그래서 언론기관을 왜 폐지했을까? 일단 그것은 이제 언론의 역할을 이제 정부 안에서 두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밖에서 두는 거지. 이제 주로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해요? 나중에 신문이 담당하죠. 언론기관들이.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이제 볼게요. 경제정책은 재정에다가 탁자문으로 간장했다. 그래갖고 이제 탁자문을 넣어가지고 재정의 일원화를 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나중에 1895년에 이게 탁지부로 이름이 바뀌어요. 탁지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근대적 상공업 육성. 유기전과 도구권을 폐지하고 한국제를 폐지해요.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유기전에 도구권을 폐지했다는 게 뭘까요? 금단정권을 폐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단정권은 그 유기전을 제외한 금단정권 폐지는 신해통공이 있었고, 유기전의 금단정권 요때 폐지된 거야. 예. 그럼 유기전 자체가 폐지된 건 언제 때일까요? 2차 가보기역 때.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도구권 폐지하고 그 유기전 폐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를 실시했다. 예. 은본위 화폐제도는 이것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은본위, 금본위, 뭐 돈본위 이런 말들이 나오죠. 네, 세계사에서. 자, 이거는 이제 뭘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보통 이제 그 화폐 역사를 볼 때, 최초의 화폐는 무슨 화폐예요? 물품 화폐예요, 물품 화폐. 그 물품 화폐라는 건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이제 곡물, 쌀이나 아니면 배, 무명 이런 것들 물품 화폐라고 하죠.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교환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이제 화폐가 뭐냐면 측량화폐죠. 측량화폐. 자, 측량화폐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하는 가치와 그 다음에 표현하는 가치와 실제 가치가 일치하는 거야.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화폐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5만원 걸 갖고 있으면 이게 5만원 값 5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실제가? 아니죠. 표현하지만 그렇게 믿고 그냥 통화가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화폐는 뭐냐면 그 자체가 시기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이죠. 그러니까 측량화폐는 금속화폐예요. 금, 은, 동이죠, 보통. 그래서 되게 이제 은이 많이 사용돼. 왜냐면 동은 너무 시기성이 떨어지고 금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은이 어느 정도 시기성이 있으면서 많이 좀 있으니까 은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금 운동을 같이 사용하는데, 자, 문제는 이 금 운동 중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교환을 할 것인가. 그래갖고 이제 만약 금을 기준으로 해갖고 은을 동을 교환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금본위. 여기에서는 은을 기준하면 은본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요죠. 교환 확률. 교환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 은본위 제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 당시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이 경제적 중심이었죠. 금융 중심. 되게 뭐야? 은본위예요. 은본위.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은본위를 따랐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일본의 이제 경제적 침략을 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하니까 은본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해서 이제 은본위 제도를 해서 은화를 발급을 한 거야. 보조동화로 보조화폐로서 이제 백동화, 적동화, 뭐 항동화 이렇게 이제 발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침략화폐가 이제 좀 넘어가면 이제 뭘로 넘어가면 지폐로 넘어가. 지폐. 동전도 있지만 지폐. 근데 지폐는 포용 가치하고 실제 가치가 차이가 있죠. 아무리 그 5만원 거, 뭐 10만원 거 만들어봤자, 100달러, 200달러 만들어봤자, 이거 해봤자 1달러도 안 돼요. 진짜 만드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부가 처음에 지폐를 발행했대. 예전에 이제 원나라 보초나 할 때는 이제 영가를 통해서 이제 확보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쓰잖아. 조선시대 때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지폐 종이에 그 가치를 부여하냐. 그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침략화폐, 금하고 은 있죠? 금과 은을, 뭐냐면,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관을 해놔요. 그리고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지폐를 찍어내. 이걸 이제 지폐의 초창기 형태는 뭐냐면 태안지폐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근본이 음본의 제도는 교환의 의미가 아니라 태환의 의미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을 예치해놓고 그걸 담보로 해서 그 뭐냐면 발행을 하면 지폐를 발행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근본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은을 예치해놓고 발행하면 음본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태환 지폐가 이제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이제 그 역사책에 보면 태환이 기본이야. 근데 이제 그 뭐 보면 전쟁 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사업, 토목 사업 할 때 보면 정부가 태환 지폐도 찍어내지만 또 뭐도 하죠? 불태환도 막 찍어내죠. 그러니까 은을 담보로 하지 않고 그냥 지가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미국이 이제 근본위 제도, 영국이 파운드는 음본위 제도가 돼요. 물론 영국의 초창기 때는 이제 음본위 하다가 다시 근본위 돌아왔다가 다시 뭐냐면 1차 세계 끝나 음본위 돌아가요. 예. 왔다 갔다 해도 영국. 근데 미국은 시종일관 근본위 제도에 갖고 이제 하죠. 그래서 영국도 초창기 때는 이제 여기 태환제도 할 때는 근본위로 돌아왔다가 이제 나중에 음본위 하지만 하기 때문에 금이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본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 시대 이제 구한말 이후에 메가다 화폐 개혁 때 음본위 화폐 제도에서 뭘로 넘어갈래요? 근본위 넘어가는 게 그다음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렀기 때문에 세계 흐름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처음에 이제 근본위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어. 근본위 태환 제도를. 그래서 중앙은행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냐면 지폐를 발행하고 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담보를 잡힐 수 있는 뭐가 부족한 거야? 금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자체에 금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고 금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운산강사이나 그런 데 보면 금도 되게 많았잖아. 근데 이 금들을 누가 다 가져간 거야? 미국이나 일본이 캐가지고 가져온 거 우리한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관련 법률들만 나왔지만 실제 시행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이제 제 은행권이 발행되면서 실행이 됐던 거고 이런 이제 그 태환 지폐 중심의 어떤 그 지폐 정책이 나중에 이제 1970년대 불태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들어가면 이제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뭐야? 돈을 많이 찍어내. 그래갖고 이제 결국 미국이 근본위 태환 제도를 이제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1달러 가져 예전에 중앙은행 하면 1달러 줬는데 이제 안 줘.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정책들은 미국의 정책들은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고 미국은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얘네들은 찍어내도 그냥 그냥 다 사들여.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대마불사라는 어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군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패권 국가로서 계속 이제 유지되가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화폐의 발달사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 이제 그 근본위 음본이라는 의미가 초창기 때는 교환, 그다음 중앙은행이 성립되고 태환제도가 할 때는 이런 태환에 관련된 내용이다. 예,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할 것이냐, 은을 예치할 거냐. 요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책 읽거나 읽을 때,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 요런 내용들, 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그걸 이해를 해 두셔야지, 읽기가 수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음본위를 했기 때문에, 음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했고,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이제 신식화폐 장정을 공표했죠. 예. 그래서 이제 신식화폐 장정은 보조화폐도 일단 주 은화가 은화인데 보조화폐 동화를 사용하는데 백동화, 적동화, 항동화 이런 걸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은화가 이제 별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만 찍어냈고 대부분 뭘 많이 찍어냈죠? 백동화. 이 백동화는 니켈하고 동의 합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되게 함량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신식화폐 그 장정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외국화폐 허용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신식화폐를 제조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화폐를 혼용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일본 화폐, 엔화도 혼용이 됐어요. 이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본 엔화가 계양장 안에서만 사용됐는데, 그런데 이제 간세홍을 일본 엔화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식화폐
조약 장정처럼 그 뭐냐면 일본 화폐를 같이 사용하면서 개항점 밖에 벗어나서 이제 전국화 전 지역에 사용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청일 전쟁 때 일본은 이는 일본 화폐 유통을 통해서 물자를 구입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조세금납파. 조세금납파는 이제 조세를 뭘로 내는 거예요? 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때 금은 대명사죠. 돈으로 내는 거야. 돈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거 볼 때 제가 생각엔 조선 후기 때 조세 금납화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일부 형상인 것 같아. 이런 내용이 개혁이 들어가는 거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형 정비. 그래서 그 서양식으로 이제 정비돼 있죠. 징세소를 설치하고 등등이 있는데, 자, 이런 경제적인 그 개혁들, 그 은본위 화폐제도라든지 조세 금납화, 동양형 정비 등등은 누구의 경제적 원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원활히 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개혁을 보면 동학농민운동이 요걸 많이 좀 반영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반상 신분제도 폐지, 그래서 공사 노비제도 폐지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악법도 철폐했죠. 적석차별 연좌제 고문 폐지인데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한 것도 있고 뭐 간습으로 이제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언 금지, 그 다음 의복제도 간소화, 그 다음 양자제도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부의 뭐 그 제가 허용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2차 가부 개혁을 보죠. 자, 2차 가부 개혁은 1893년 가보년 12월 17일부터 해서 그다음 그 해를 넘겨서 1895년 을미년 7월달까지 했던 개혁인데 요때는 이제 그 개혁의 주체를 보면 제2차 김홍직 내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그 김홍직은 이제 얼굴 마담이고요. 김홍직은 1, 2, 3, 4차 다 얼굴 마담을 했고 실제 그 밑에 이제 같이 옆에 연합했던 세력들 봐야 되겠죠? 예, 박용호 연립내각 구성인데 실제 박용호가 이끌었다 보시면 돼요. 이 박용호는 갑신정변 때 망명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망명을 가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일본은 일본에 망명에 대해서는 박용호나 서강법 이런 사람들 이제 불려들여서 친일적인 인사들 구성된 그게 뭐냐면 김홍직 박용호 내각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박용호는 급진개혁파 내각이죠. 그리고 대원군을 퇴진시켰어요. 이 대원군은 이제 개혁에 또 불만을 품고 방해도 했고 그 당시 동학농민군과 청군과 손을 잡고 고종을 퇴위시킨 다음에 자기의 그 적손자 첫째 아들의 그 뭐냐면 아들이 있어. 원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고종은. 그래서 그 손자 이준영을 왕위로 이렇게 올리는 계획을 했었나 봐요. 또 결국에 실패했어. 고종이 대원군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대원군을 퇴진시키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때는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일본이 왜 본격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었냐면 그다음 청일전쟁 거의 이제 승리를 이제 거의 잡은 후였죠. 예. 그래서 이제 승기를 잡은 이후에 이제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이 고문단을 파견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나라 그 뭐냐면 우리나라 공사관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 오도리였는데 이 오도리를 이제 소환하고 이노우에를 파견해. 이 이노우에는 대단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일본 사할 때도 되겠지만 일단은 메이지 유신의 정권을 장악했던 실권자고요. 그리고 한때는 외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잖아 일본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뭐냐면 어디에 파견된 거야? 조선 공사관 온 거야. 이노우에. 그러니까 이노우엔이 외무장관에 있었던 사람인데 공사관으로 왔다. 그 일종의 뭐예요? 자천이죠. 자기 입장일 때 치욕적인 거. 근데 자기가 스스로 뭐냐면 결정해갖고 온 거예요. 그만큼 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만큼 요번에 이제 제2차 가부 개혁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상당히 지극히 높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노우의 입장일 때는 요걸 한번 가부 개혁을 잘 이끌어가지고 일본식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정계에 다시 복귀하는데 발판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때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의, 조선보호관을 추진시켰다. 그래서 각 부의 일본인 고문관을 파견하고요. 일본인 장관들을 이제, 차관을 제공하죠. 일본 차관. 자, 그 다음에 일본 차관 돈이죠. 이거는 돈을, 제공하고, 그 다음 홍보 14개 조 및 독립서공문을 이제, 발표를 하도 고정할 때 시켜요. 예, 강제시킨 거야. 이 독립서공문은 뭐 때문에 이제, 그거 했냐면, 청호도 독립이 했다. 청일전쟁 이제 끝났으니까. 이 말은 청해 간섭과 왕실의 이제 정치기로 배제하겠다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 일본에 의해서 강제도 했고. 자,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홍보 14조 내용인데, 거기 이제 개혁 내용 보기 전에 홍보 14조 내용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홍보 14조 내용을 이제 그 밑에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을 이제 제시했다. 근데, 요 예문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한국사 능력검증 기출에 좀 많이 나오는 거고,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홍범이라는 것은 모범이 되는 규범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서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경에 있는 내용에 홍범이란 날 따서 이제 제시했는데, 전반적으로 국왕이 천국의 종주권을 부정하고요. 자주권과 행정, 재정, 교육, 관리, 임명, 민권 보장을 규정을 했고, 서구 입헌주의의 민주주의 헌법 내용은 최초 도입했다. 네,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1번. 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의 전범을 제정하여 왕이 계승과 법칙, 종칭과 외척을 구별을 명확히 한다. 그 다음에 임금은 각 대신의 의논하여 정상을 행하고 종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눠 서로 혼돈하지 않는다. 3번과 4번은 일본 측 의도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왕과 민씨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 왕실 사무와 이제 국정 사무를 나눠 서로 혼돈하지 않는다.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구정하고요. 그다음 납세는 법에 의해서 정하고 함부로 징수하지 않고, 그다음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 모두 탁지아문. 요때 당시 탁지아문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뭘로 개명되죠? 해를 넘겨서 탁지부로 개명돼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는 탁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탁지부. 부라는 거는 아무는 조선식 표현이고, 부는 뭐죠?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내각에 이제 무슨 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좀 볼게요. 왕실과 간부의 1년 해결을 예정하여 재정에 기초를 확립했다.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이제 회계법 같은 재정,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예산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조세 법정주의를 규정했다. 그 다음 10번은 지방제도 개혁. 일본식 지방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해 군제를 근본으로 하면, 징병제 실시까지 생각을 했어요. 고종의 생각도 똑같아. 근데 징병제 실시에 대해서 하려고 했지만 반대가 많았어. 일단 징병제 실시하려면 첫 번째 두 가지 이유 반대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지금 돈이 없어.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징병제 실시하면 이제 보통 유럽에서 보면 징병제 실시하잖아요. 근대 국가에서는 일본이나. 근데 징병제 실시하면 국민들의 의무를 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권리도 돼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주어줘야 돼, 형식적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양반 사대부리나 그 당시 고종 입장일 때 좀 약간 꺼림칙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됐다. 징병제는. 자, 그 다음에 민법과 형법을 제정해서 인민의 생명의 재산을 보존하고 문벌을 가리지 않고 그 인재 등의 길을 넓힌다. 신분제적인 어떤 폐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2차 가보개혁 때 내용을 이제 보면 칭호 및 행정 개편이 나는데 대군주 폐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 여기에 눈여볼 게 뭐냐면 폐하라는 거죠. 폐하는 누구만 있을 수 있는 거야? 황제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 이제 거의 청나라가 이제 영향이 약해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 독립된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하 이렇게 했는데 폐하를 사용했고, 그 다음 의정부를 8아문에서 7부로 개편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6조였죠. 그걸 8아문으로, 2차 때는 8아문에서 7부. 부라는 명칭은 아까시 일본식 내각으로 구성된 거죠. 일본에 이제 입김이 좀 강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탁지부 산하의 세금 징수를 관장하는
간세사, 징세사를 지방에 설치하여 징세 업무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간세사, 징세사는 이미 1차 가보개혁 때 이제 설치했던 건데 이걸 확대시켰던 것이 지방까지 확대시킨 것이 2차 가보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무 밑에 왕실의 경비를 취급하는 회계원과 내장원을 신설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장원을 신설했다는 것은 그냥 내수사를 좀 등급을 올렸다. 그래서 사에서 원을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때 뭐냐면 군부 일체가 군부 분리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보이고, 이게 군부 분리 때 보이고, 2차 때 이제 보이고, 완전히 이제 확립한 것은 이제 언제 때냐? 광무개혁 때요. 예. 요때 이제 형식적으로 분리시키고, 확립은, 광무개혁 때 분리했다,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간제도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8도였죠. 이것을 도에서 부체제 바뀌어. 23부.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23부로 개편했다는 거는 뭘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일본식으로 개편됐다는 거야. 일본에 보면 그 폐번 치원 과정에서 이제 큰 행정단위를 부라고 하고 그 밑에 뭘 뒀죠? 현을 뒀죠. 일본식으로 개편됐다. 그랬죠. 이 8도에서 그 23부 개편됐던 것을 강무개혁 때 다시 옮겼죠. 13도로. 도체로 이렇게 개편되어 오늘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337구의 군으로 개편되어 소지역주로 채택됐다. 일본식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지방관은 사법권을 뺐고 행정권만 가져. 예전에는 원님 재판이라 해가지고 그 사또들이 지방 사또들이 이제 사법권까지 행사했죠. 근데 이제 그 사법권을 빼갖고 행정권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완전히 이제 뭐냐면 확립된 건 아니야. 그래서 1심 재판권까지는 사토가 하고 2심 재판이나 이런 계양장에서는 그 정부에서 임명한 이제 재판관이 와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항해 규칙을 이제 제정해서 근대적 어떤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그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갖고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항해 규칙을 제정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있는데, 잠깐, 내가 이걸, 개혁 내용 중에, 항해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2차 가보개혁이 아니라,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 2차 가보개혁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을미개혁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을미개혁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그 기출에는 고쳤는데 제가 여기 개론서에는 안 고쳤는데 기본서에서는 을미개혁, 항해규칙, 항해를 이용해갖고 지방자치적인 어떤 것들을 했다. 그 예전에 한번 항해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죠? 일제시대 때. 자, 그냥 사법부가 독립됐죠. 그래서 1심 재판소, 그 다음에 2심 재판소 있지만 1심 재판소 그래서 지방재판소에서 일부는 군수의 1심 재판 관할을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2심 재판소 이렇게 이제 뒀고요. 그 다음에 군대통합과 이도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일제 연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군구감호 안에 이제 훈련대 시위대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훈련대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때 이제 치인화됐어. 왜냐면 그 훈련대가 이제 이때 그 훈련대가 이제 일본인 교관 밑에 이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화된 부대예요. 훈련대는 이때 설치된.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을미사변이 일으킬 때 일본 애들이 이것이 이제 흥성대원군과 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죽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경복궁 앞에 누굴 세웠어요? 훈련대를 쫙 나열돼 있죠. 근데 일본군 명령대 이렇게 뭐냐면 동원될 수 있었다는 거는 훈련대가 일본인 아래에 있었던 거야. 영향력에. 물론 일부 훈련대 세력들은 또 정동군학부의 또 세력까지 또 연결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일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훈련대를 나중에 폐지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훈련대와 그 시위대 같은 걸 설치했고, 그 다음에 훈련대 학충 이렇게 쓰세요. 학충과 그 다음 사관양소소 설립 이렇게 쓰시면 돼요. 훈련대 학충과 사관양소소 설치해서 박용호가 추진했지만 이제 실가하고 실패했다. 군사개혁론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그 교육입국조서 있죠? 그래서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됐다. 2차 가옥입다. 그래서 2차 가옥 때 교육입국조서는 단독 문제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구한말 그 교육제도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교육을 실시하고 한글 사용을 장려해서 민족주의 인식이 아니다. 의식을 강화했다. 민족주의 이식이 아니라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소학교를 만들려면 그 한성사범학교 설립 필요하죠. 소학교 교사들 양성하게 해서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설립하고 외국어 관제를 이제 마련했다. 이 부분 교육 부분은 나중에 교육할 때 그 부분에 더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와 조세법준주의를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회계법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리국가 유기전을 폐지했죠. 네, 상리국가 유기전. 유기전의 독점권은 1차 때. 그때는 유기전 자체가. 상리국은 뭐 하는 곳이죠? 한국협회가 이제 폐지된 후에 보부상 조직을 뭘 만들었어요? 상리국을 만들었죠. 요때 이제 폐지돼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죠. 삼국간섭이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러시아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요동반도하고 대만을 일본한테 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남하 정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먹으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고, 러시아는 누굴 끌어들였어요?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압력을 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을 걸고면 대만은 먹었는데 그 요동반도는 돌려주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이제 받고, 청나라가 또 러시아 압력 아래 또 러시아가 너 요동반도 줬으니까 류슌하고 이런 지역을 조차해달라 해갖고, 그 요동반도 끝에 보면 류슌이 있어요. 류슌이나 이 지역을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에 조차했죠. 너일 전쟁 이후에 누구한테 또 넘어가요? 일본한테 넘어가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삼국간섭을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일본의 세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하고 이제 칠러파 정동 군악부 세력들이 뭐냐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당시 박용호 내각을 실각을 시키죠. 예. 그때 이제 실각을 시킬 때 일본이 좀 간섭을 해야 되는데 박용호 자기 친구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당시 박용호가 친일파지만 보니까 일본의 그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뭐냐면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자적 행동을 하려니까 일본이 아예 차라리 박용호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제3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돼요. 정동 군악부 출신으로. 이때 정동이라는 것은 뭐 하냐면, 예전에 이제 이 정동은 어디냐면 저기 오늘날 덕수궁 일대 있죠? 거기 이제 말하는데, 이 정동은 이제 그 당시 미국 대사관,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미국 대사관과 러시아 공사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친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친미 친러파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김홍직 내가 구성했던 사람들과 좀 대립된 인물인데, 자, 하여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향이나 그 다음에 윤치호, 그 다음에 이완용, 이런 사람이야.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완용하고 윤치호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이렇게 분류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완용은 초창기 때는 친미 친러파였어요. 그래서 이완용은 그 한때 이제 그 미국 공사관에 근무했고, 이 사람 영어 되게 잘했어요, 영어를. 예. 근데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 패망하고 후에 뭘로 이제 돌변한 거야? 일본 쪽으로 넘어간 거죠. 친일파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정동 군악부 출신으로서 친미 친러파 세력을 좀 했다. 그래서 친일파를 좀 다른 계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이구, 네, 놀랬네. 네. 자, 3차 뭐냐면 그 김홍직 내각이 구성이 되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친러파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개혁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구성해서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 무슨 사변이 난 거야? 을미사변이 난 거죠. 을미사변.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다시 친일파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게 제4차 김홍직 내각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을미개혁은 3차 개혁은
3차 김홍직 내각이, 뭐냐면 시작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했다? 제4차 김홍직 내각에서 한 거야. 예. 그래서 을미개혁 하면 제4차 김홍직 내각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국평의 내용 보면 3차 김홍직 내각에서 추진한 내용도 있어요. 조금씩. 근데 그게 너무 집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을미개혁 할 때는 제4차 김홍직 내각에서 뭐냐면 했던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차 개혁, 그러니까 을미개혁 내용 보죠. 을미개혁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배경을 보면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명성황후와 칠렵하던 일본 세력의 제거를 시도하려고 했고, 결국엔 제3차 김홍직 연립내각이 구성이 했죠. 그렇지만 그 명성황후가 이제 그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나는데 이게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 그래서 이때 이제 정동구락부가 몰락하고 제4차 김홍직 내각이 성립이 돼요. 예, 친일적 성향에. 그래서 김홍직 내각을 중심으로 해갖고,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 내용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군제 개편 내용 볼게요. 자, 훈련대를 폐지하고, 아까 얘기했죠. 훈련대는 원래 친일적인 군대였지만, 그 일본 세력들이 이제 급진개혁파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급진개혁파가 아니라 정동 구락파 세력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충생무 사건을 주도를 했어요. 이 훈련대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이들을 이제 폐지시키고, 그 친위대를 중앙에 두 개를 두고, 지방에 지휘대를 설치하죠. 그 다음에 단발령을 공포하죠. 그래서 이 단발령은 이제 그 머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제 그 양복을 착용하고 단발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제일 반발이 많았어. 그래서 앞에 이제 을미사변의 요건으로 을미의병의 이제 배경으로 을미사변하고 단발령을 했는데, 을미사변은 그냥 분노만 했어. 행동까지 안 했죠. 근데 단발령은 뭐죠? 행동까지 연결한 거야. 왜냐면 자기 머리 깎은 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거든. 그래갖고 그때 최익현이 오두 가단 차발 불가. 그래서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는 깎을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 호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무무다.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은 털것 하나도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난 거야. 단발령은 왜 이렇게 강제 실시했냐면 그 당시 일본이 이제 모자를 만들었는데 그 모자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 왜냐면 그 종전에 이게 상투 틀고 하는 그 갓은 딱 맞지만 이제 단발교에는 새로운 모자가 필요하잖아. 갓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설도 있어요. 예. 자, 종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제원에서 가난했는데 지석영이 이제 뭐냐면 종두법을 이제 했죠. 그래서 지석영은 종두법을 널리 보급시킨 사람이지만 또 국어학자도 또 유명해요. 근데 이 종두법 뭐와 관련됐죠? 마마와 관련된 천연두. 그래서 이제 이게 널리 보급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거부했어. 일본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을 뭐 소처럼 무식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이제 종두법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것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죠. 자, 건양이라는 연호사 있다. 건양이라는 거는 뭐냐면 양력을 세우다라는 뜻이야. 양력을 세우다. 그래서 그 태양력하고 연결돼 있어요. 태양력 사용하고. 그래서 그 당시 1896년에 그 1세 1원. 그 당시 한 임금이 한 연호를 사는 거. 그래서 일제 1호제 갖고 명철시대 때 그 연호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호를 세우는데 연호를 세우는 걸 독립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뭐야? 정삭을 세운다고 했죠? 정삭은 1월 1일 결정하는 거야. 1월 1일 결정하면 12월 30일까지 나오죠? 한 해를 간작을 하고 그 한 해에 이름을 붙이는 게 그 당시 황제의 역할이죠. 그 황제의 역할을 이제 조선 왕이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한말 때 그 연호사를 보면 건양이라는 연호가 있죠. 이때 그 다음에 강무개혁 때 강무라는 연호가 있고 순종이 1907년에 즉위하면서 뭘로 바뀌어요? 융이라는 연호 바뀌죠. 그러니까 세 개를 사용했어. 건양, 강무, 융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했다. 아까 이제 건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야? 태양력을 세우다. 태양을 이제 양력을 세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건양 원년 1월 1일 정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반포했죠. 독자적인 정삭을 세웠죠, 이제. 예.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식 기록에서 보면, 1895년 11월 17일에서, 1895년 11월 17일에서 31일까지 내용이 없어. 날짜가 사라진 거야. 증발되는 거야. 왜냐면 중간에 가독이 두는 거 없이 그냥 국반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편사를 설치했죠. 우편사는 원래는 이제 갑신전변 때 만들어졌는데, 홍영신이 처음에 도입하던 건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우편사 이제 설치 개국년에, 우정총국 개국년에 그 쿠데타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잘 안 돼갖고, 했다가 이때 다시 이제 사무가 개시되고요. 소학교점을 공포하죠. 그래서 4개의 소학교, 오늘 초등학교를 이제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 이제 관리 양성에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것들 이제 널리 알리는데 교육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했다. 국민 국가를 위해서는 뭐냐면 기본적 교육을 이제 소양을 양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무슨 사건이 나냐면 요 당시 고종은 거의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넘어가면 그 324페이지. 그때 이제 고종은 이제 뭐냐면 가택연금 상태였죠. 거의 궁중에 유폐된 상태였고 주변에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주변에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요걸 탈피하고자 정동구락부 아까 이제 친일파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완용이라든지 이범진, 이하영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미국 러시아 공사관과 아는 제 미국인 친구들 대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왕을 몰래 어디도 러시아 공사관 빼돌려고 했어. 근데 이게 들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충생무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훈련도가 일부 참여해서 했는데 들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를 했죠. 그래서 성공했죠. 이게 아간파천이에요. 그래서 충생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 아간파천 이전에 한번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 충생무 사건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24페이지에 이제 그 정동구락부 충생무 사건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김홍직 내각이 붕괴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홍직 내각이 붕괴되고 제4차 김홍직 내각이 붕괴되면서 정동구락파 내각이 다시 집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김홍직은 이제 돌 맞아 죽재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정동구락파들은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면서 이제 단발령을 철회하죠. 예. 머리 깎고 싶으면 너네들 깎고 싶고 말고, 그러니까 머리 깎은 사람들만 깎아라.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3차 그 개혁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을미개혁이.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325페이지에 보면 갑오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들 제가 쭉 정리를 했어요.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까지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의 평가 부분을 들어가 볼게요. 자, 갑오개혁의 평가는 크게 타율성론하고 제한된 자율성론 두 가지가 있어요. 325페이지. 자, 타율성론은 일본의 강요에서 착수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갑오개혁은 조선인 관료들이 추진했지만 실제로 일제 군사적 위험과 일본 그 공세 강력한 요구 때문에 실시한 거다. 그래서 일본은 이 개혁을 통해서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만든 체제를 개편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이제 구체적 사례로서 지세 급납화, 재정 이도나 은본위 화폐 제도 채택, 동양형 개정 통일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 국내부 의정부를 분리한 거는 왕실과 민비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군사개혁이 상대적으로 미비했죠. 그래서 시위대와 친위대 정도, 진위대 정도 이제 설치할 정도고, 토지개혁, 상공옥진흙 같은 관련 개혁들이 부족했다. 특히 토지개혁 같은 게 민중주의 열망이 토지개혁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제한적 자율성론은 뭐냐면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했던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신학사상 19세기 밀란, 갑신전변 동학농민운동처럼 한국사 내재적 발전 과정이 이 개혁에 제한적으로지만 나름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언어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 예로서 이제 보면 일본의 개혁 강요 이전에 갑신전변 동아독립운동 영향으로 근대사회 이해에 의한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개혁파들이 추진했고, 물론 이게 1차 가보기에 한정돼서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당시 군국기무처 전에 뭐가 설치됐죠? 교정청이 설치했죠. 그래서 나름의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이었던 점에서 제한적이나 그 개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또 개혁의 방향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부 의정부 분리를 민비와 왕실의 정치 참여 금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제왕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신분제 폐지, 사대외교 폐지 이런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았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디에만 해당하는 거야? 1차 가보개혁만 해당하겠죠? 자, 한계를 보면 자, 일본의 침략적 간섭과 만행, 개혁의 급진적 성격 이런 것들이 그 일반 대중들이 개혁을 외면하게 했고, 나중에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의 제2차 봉기 명분에도 일본도 있지만 개화파 정권의 타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가보미 개혁은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민주주의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개혁에 등을 돌렸고 개혁 관료들을 적대시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침략과 간섭과 만행, 개혁이 급진적 성격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개화가 좋은 줄 알지만 그때 당대 민중들 거의 대부분 개화파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 그런 것들, 그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개화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했던 흥성대원군이나 위전척사원 등에 대해서 되게 지지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뭐 갑오개혁에 대한 평가에 여러 의견도 있어요. 근데 갑오개혁의 이제 평가를 타율성론과 제한적 자율성론 한정돼서만 나올 것 같아. 뭐, 어떤 학자들의 뭐 주관적 견해, 특정 학자 주관적 견해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견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좀 쉬었다가 관련된 서브노트하고 또 근거 읽어보고 총괄평가도 한번 쭉 풀어볼게요. 갑오개혁과 관련돼서. 예.